안녕하세요. 힘과 운동 두 번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선수가 컬링스톤에 힘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선수가 수평 방향으로 힘의 크기를 F만큼으로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스톤이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힘을 가하는 시간은 T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운동량 구하는 공식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 주시면 되고, 충격량 같은 경우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문제에서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선수가 컬링스톤으로부터 받은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선수가 컬링스톤에 F만큼의 힘을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반작용 힘으로 컬링스톤도 선수에게 F만큼의 힘을 반작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평균 힘의 크기는 F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번 보시면 컬링스톤이 선수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나와 있는데요. 선수가 컬링스톤에 F만큼의 평균 힘을 가하고 있고 이 힘을 가한 시간이 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만 하시면 FT만큼의 충격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F가 일정할 때 T가 클수록 선수를 떠나는 순간 컬링스톤의 속력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충격량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이 0이에요. 그러면 충격량이 커짐에 따라 나중 운동량이 커지게 되고요.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커진다면 속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크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에는 포가 나와 있는데요. 이 포는 화약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약은 힘을 가하는 원인이다, 원인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힘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포인데요. 끄트머리에 보시면 포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선은 바로 이 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포선의 길이는 곧 이 화약이 폭발해서 힘을 가하게 될 텐데 이 힘을 얼마나 길게 받느냐 짧게 받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포선의 길이가 A가 B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힘을 받는 시간이 짧겠구나 라는 것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기억번 보시면 A에서 화약의 양이 많을수록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약이 폭발하면서 힘을 가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양이 많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힘을 크게 하는 역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힘의 크기는 크다라고 했으니 맞는 내용이고, 니은번 보시면 B에서 포탄이 발사될 때 B가 포탄으로부터, 그 다음에 포탄이 B로부터,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그죠? B가 포탄으로부터, 포탄이 B로부터 작용, 반작용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서로 받는 힘의 크기가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역시 같습니다.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B가 포탄으로부터 받는 충격량과 포탄이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D급번 화약의 양과 포탄의 질량이 같을 때 포선을 떠난 운동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곧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따라서 충격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도 크다. 근데 얘네는 처음에 포탄이 정지했다가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나중 운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충격량이 큰 걸 찾아주면 된다. 근데 뭘 비교하냐면 A와 B를 비교하면 되는데 다른 조건은 다 똑같대. 근데 여기선 뭐만 다르냐면 포선의 길이가 아까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A가 시간이 짧고 B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다.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이 A가 더 작아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A가 더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D급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공이 있는데 공이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로 공을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막대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충격량의 크기가 오른쪽 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힘과 충격량을 가지고 먼저 시간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시간 같은 경우는 충격량을 힘으로 나눠주시면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와 나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가와 나 같은 경우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충격량이 나가 2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가보다 시간이 2배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물론 힘분의 충격량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가의 시간을 t라고 한다면 나의 시간은 2t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가와 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가 힘이 더 커요. 그렇다는 건 다가 시간이 더 길다는 소리예요? 짧다는 소리예요? 그죠? 힘에다 시간을 곱한 값이 같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가의 시간을 t라고 한다면 다의 시간은 2분의 1t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힘과 시간을 곱해서 결과적으로 충격량이 I0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 시간의 절반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자, 기억 먼저 보도록 합시다. 기억본 보시면 막대로 공을 친 직후에 공의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의 속력을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공이 처음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 운동량 자체가 나중 속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질량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와 나의 충격량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했더니 나가 충격량이 더 커. 나가 충격량이 더 크면 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단 소리고, 그러면 나중 운동량 자체가 더 크니까 속력도 역시 나가 더 크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렸어요. 나가 더 속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공이 막대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까 시간 이미 한번 구했습니다. 우리 시간은 힘분의 충격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아까 나 같은 경우는 시간이 2t만큼 이라고 구했고 다 같은 경우는 2분의 1t만큼이다 라고 이미 구했거든요. 시간 딱 봐도 나가 더 길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으니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가와 다를 이용하여 에어백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힘의 크기를 줄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와 다를 비교하시면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 그런데 힘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우리가 시간의 길이도 달라짐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에어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고를 당했어. 충격을 받았어. 이때 같은 충격량을 받을 거라면 힘을 적게 받아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라는 원리잖아요. 따라서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이는 방법인데 가와 다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질량이 2kg인 물체가 처음에 2m/s로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에 0.2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시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비교되어 있는데요. 충돌 전이 충돌 후의 4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건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인데 우리가 처음 운동 에너지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에다 2 대입하시고 속력 자리에다 2m/s 제곱하시면 4잖아요.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크기가 4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다가 질량 2 그대로 대입하시고 나중 속력 모르니까 V'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근데 충돌 전이 4배라고 했으니까 충돌 후는 4분의 1배니까 1 하시면 되겠네. 이걸 통하여 우리가 나중 속력이 1만큼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벽과 충돌을 할 때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충격량 같은 경우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구할 수 있고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평균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요. 아까 충돌하는 시간은 0.2초라고 했으니까 0.2 대입하시고 운동량 한번 구해볼까? 처음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시면 되니까 4만큼인 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질량 2에다가 속도 1 곱하시면 되는데 얘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됩니다. 속력은 1이지만 방향을 포함하여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예요. 따라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 빼기 처음 운동량 4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힘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60인데 마이너스는 방향 성분이니까 결과적으로 60 아니잖아. 30이에요. 자, 그래서 힘의 크기는 30N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물체가 두 개가 있고 두 물체의 질량은 m짜리, 2m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서로 마주보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서로를 향해 운동을 하다가 T1부터 T2까지 충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충돌 전의 운동량은 A가 B의 2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A의 속도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의 처음 운동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는 처음에 2V0로 움직이고 있다가 충돌 후의 속력이 마이너스 V0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을 먼저 적용을 해주시면 처음 속력이 2V0라고 되어 있으니 질량에다 곱하기만 하시면 운동량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2mV0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운동량이 B의 2배이다 라고 했어. A가 2배거든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mv0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런데 B의 질량이 지금 2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B의 처음 속도 같은 경우는 2분의 1 v0였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충격량은 우리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공식이 있으니 이 공식에 적용을 하기 위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시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볼게요. 일단 처음 속도는 2V0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까 2mv0라고 처음 운동량 구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보시면 나중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v0라고 되어 있어요. 방향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2v0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B와 충돌 후에 반대 방향으로 v0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충돌 후에는 운동량의 크기가 mv0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v0 빼기 처음 운동량 2mv0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mv0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뭐와 같냐면 A의 충격량과 같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때 A와 B는 어쨌든 얘네 둘이 어디 어중간한 곳에서 만날 거예요. 충돌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 충돌을 할 때 A는 B에게 힘을 작용할 거고 B도 A에게 힘을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충격을 줄 때 B는 충격량이 발생할 거고 B도 A에게 충격을 줄 때 충격량이 발생할 거예요. 이때 충격량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 똑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A의 충격량은 곧 B의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지 뭐만 반대야? 맞아요. 힘의 방향만 반대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지금 충격량의 크기가 마이너스 3mv0라고 되어 있으면 B의 충격량은 얼마냐면 B의 충격량의 크기도 똑같이 3mv0가 맞아. 그런데 방향은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떼줘야겠지.
그래서 B의 충격량을 이렇게 3nV 제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니은 디귿 볼게요. 먼저 기억번 보시면 A, B가 충돌하는 동안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충격량의 크기 조금 전에 3nV0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봤던 이 공식에 의해 우리가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분의 충격량 하셔도 되고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충돌한 시간이 얼만큼이냐면 T1부터 T2까지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T2 빼기 T1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 자리에다 T2 빼기 T1 대입하시고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3nV0니까 결과적으로 니은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힘을 구하실 때는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하시면 돼요. 죄송해요. 자,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3배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B의 나중 속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B는 조금 전에 충격량이 3nV0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거든. 근데 우리가 처음 운동량은 이미 nV0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nV0 대입할게요. 그런데 B는 처음에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나중 운동량에 빼기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에 마이너스 성분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우리가 모르니까 나중 운동량 그냥 PB라고 쓰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식을 구합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나중 운동량 P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 nV0 요런 값을 구할 수 있고 이때 나중 운동량은 B의 질량이 EM이니까 EM에다가 B의 나중 속력 VB라고 할게요. 이 식을 푸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B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B의 속력은 이거 4nV0 아니고 2nV0네요. 이거 플러스에서 넘기시면 2nV0입니다. 그리고 나서 VB 값을 최종적으로 구해주시면 V0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처음 속력도 V0고 나중 속력도 V0인데 처음에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충돌 전과 후가 3배 차이라고 했는데 3배 차이 아니죠. 그냥 크기로만 얘기하면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번이네요.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이 6번 문제는 지금 물체 한 개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고요. 물체 한 개가 구간 A와 구간 B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간 A와 B를 지나는 동안에 힘의 크기가 FA, FB만큼을 받는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시간에 따라 운동량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는 운동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축의 변화량 자체가 곧 뭐예요? 그쵸, 그거 자체가 충격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건 힘의 B와 그 다음에 충격량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A 구간과 B 구간에서예요. 자,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운동량이 얘는 지금 처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고 했거든요. 마찰이 없을 때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구간 A와 구간 B에서 힘을 받으면서 물체의 속력이 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이 변하는 구간이 바로 구간 A와 구간 B를 지나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운동량이 변하는 구간이 T초와 2T초 사이 그 다음에 3T와 5T초 사이 이렇게 두 번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A 구간을 지날 때 여기가 B 구간을 지날 때구나 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을 알고 싶으면 운동량의 변화량, 세로축의 변화량만 구하시면 그거 자체가 충격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A 구간에서는 나중 운동량이 3P,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이 2P예요. 숫자도 못 읽어. 4P.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이 2P예요. 그래서 A 구간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2P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B 구간에서는 처음 운동량이 4P,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이 P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크기만 비교하면 되니까 크기만 생각하면 3P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 구간과 B 구간에서의 충격량의 B는 운동량의 B를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2P 대 3P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2대 3이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충격량의 B예요.
그 다음에 힘의 B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했어요. 이거 자체가 충격량이라고 얘기했었고 힘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A 구간 같은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2p인데 시간의 변화량 t만큼이에요. 그래서 2p를 t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구간 같은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3p인데 시간의 변화량은 3t에서 5t까지니까 2t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2t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요거 자체가 힘의 B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대 2분의 3인데 요거 바꿔주시면 4대 3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힘의 B는 4대 3, 충격량의 B는 2대 3인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에어매트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같은 충격량을 받을 거라면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 힘의 크기를 줄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에어매트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기억번 보시면 자동차의 범퍼, 이 범퍼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는 그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번지점프의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줄은 탄성력이 있어요. 그 탄성력을 통해서 역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이 글러브도 마찬가지로 푹신한 소재를 사용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에어매트와 같은 역할이구나.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동일한 질량의 수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수레의 질량을 M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A와 B 둘 다 처음에 속력이 V만큼으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A, B 둘 다 처음 운동량이 MV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벽에 충돌했고요. B는 고무판에 충돌을 했는데요. 둘 다 충돌하고 나서 정지했어요. 따라서 나중 운동량은 둘 다 0이기 때문에 A도 B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냐면 MV만큼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 충격량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는 힘시간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곧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뭐 X와 Y 둘 중에 하나가 A 또는 B 그래프일 텐데 어쨌든 둘 다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았으므로 이 두 그래프의 면적이 같음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벽에 부딪혔고 B는 고무판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푹신한 고무판에 부딪힌 B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야죠. 그래서 반대로 힘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 Y가 각각 어떤 게 A인지 B인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X가 A 그래프, B가 Y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B가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힘이 감소하는 그래프여야 합니다. 반대로 A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져서 힘이 커져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의 X와 Y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므로 충격량도 같아야 해서 그래프의 면적도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X는 B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요. 아까 X는 힘이 큰 거였잖아. 그래서 A 그래프임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 디귿번 보시면 동안에 평균 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힘의 크기는 고무판에 부딪혔을 때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벽에 부딪혔을 때가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시간이 짧으면 힘은 크고 시간이 길면 힘은 작잖아. 그래서 A가 힘이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디귿은 틀렸고 따라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물체가 3개가 있어요. A의 질량은 M짜리, C의 질량은 3M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B의 질량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먼저 A와 B는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C는 반대 방향으로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A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V만큼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시 B와 C가 한 덩어리가 돼서 얘네가 2분의 1 V로 움직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용해야 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라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B 같은 경우는 질량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A, B가 처음에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때 속력을 모르니까 그냥 대문자 V라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한번 세울게요. 먼저 충돌 전 가 그림입니다. 가 그림에서는 A와 B가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으므로 두 개의 질량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가 대문자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의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3mv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그 반대 방향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mv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충돌 후도 똑같이 우리가 운동량의 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A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v라고 써주셔야 되고 B와 C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플러스 B의 질량 mb에다가 C의 질량 3m 더해주시고 속력은 2분의 1v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 두 개의 식이 같다라고 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하나 더 써주셔야 되는데요. 문제의 말미에 보시면 가에서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의 합이 나에서 B와 C의 운동량의 크기의 합의 2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가에서 A와 B의 운동량 이거고 나에서 B와 C의 운동량 이거거든. 이게 가에서가 2배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식으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이거 대문자 V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B와 C는 MB에다가 C의 질량 더해주고 얘네 둘의 속력은 2분의 1v 이렇게 썼잖아요.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을 건데 누가 2배냐면 가에서 A, B가 2배래요. 그러면 나에서 BC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같다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2하고 2하고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이 두 번째 조건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요 앞부분을 요걸 대입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린 두 식을 연립하시면 B의 질량이 M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와 B가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던 속력이 2V만큼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시면 기업번에 B의 질량은 M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속력은 A가 C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조금 전에 A의 속력이 우리가 얘가 2V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C의 속력은 V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A가 C의 2배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은 좀 계산해 주셔야 돼요. D급번은 운동하는 동안에 B가 받는 충격량과 그 다음에 C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B와 C의 운동량의 변화량 한번 볼게요. B는 질량은 M이에요. 이제 바꿔 쓸게. M이고 처음에 속력이 2V만큼이었어요. 그래서 B의 처음 운동량은 2MV라고 쓸게요. 그리고 B의 나중 운동량으로 가시는데 B의 나중 운동량은 속력이 2분의 1V거든. 그래서 2분의 1MV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운동하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따라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냐면 2분의 3 MV만큼임을 구할 수 있어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도 같은 방법으로 볼 텐데 C는 처음에 3MV였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C는 충돌 후에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속력이 2분의 1V야. 그래서 C의 나중 운동량은 2분의 3MV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도 마찬가지로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시면 되거든. 2분의 3MV 빼기 3MV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2분의 9MV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B의 충격량, C의 충격량이거든요. 얘네 두 개 비교하시면 C가 3배예요. 반대로 말하면 B가 3분의 1배입니다. 2분의 3이랑 2분의 9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자, B가 C의 2분의 1배라고 되어 있는데 3분의 1배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A와 B 물체가 있고 A는 질량이 M짜리, B는 2M짜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A는 3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A가 막 움직여서 B에 가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오른쪽 표를 보시면 첫 번째 B라고 써있는 얘는 A와 B가 충돌할 때 B가 받은 충격량과 충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가 A와 충돌한 후에 B가 이제 벽에 가서 충돌을 할 거거든요. 이때 두 번째 벽이라고 써있는 건 B와 벽이 충돌할 때 벽이 받은 충격량과 충돌 시간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 A와 B의 운동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은 0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충돌을 할 때 충격량의 크기가 EMV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충격량은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인 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의 크기가 EMV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B 같은 경우는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당연히 나중 운동량은 얼마겠어? 나중 운동량이 EMV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의 질량이 EM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충돌 후에 속력이 어떻게 변하냐면 V만큼의 속력으로 변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로 갈게요. A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3mV라고 되어 있어요. 질량과 속도를 곱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충돌할 당시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EMV예요. 그러면 A도 역시 B에게 EMV만큼의 충격량을 받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대신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통해 A의 나중 운동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EMV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A도 역시 EMV만큼의 충격량을 받을 텐데 방향은 반대야.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면 되고, 이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A의 나중 운동량 모르니까 그냥 PA라고 쓰시고 처음 운동량 3mv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걸로 우리가 A의 나중 운동량을 구해 주시면, 자, 이항시켜 주시고 나중 운동량 구하면 MV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지금 A의 질량은 M짜리예요. 그랬는데 B와 충돌을 하고 나서 A의 속력은 얼마로 변할 거냐면 MV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력이 V가 되겠죠.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A와 B가 처음에는 A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A와 B가 충돌을 하죠. 그러면 A도 B도 둘 다 나중 속력이 V거든. 그래서 A와 B가 한 물체로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A도 B도 둘 다 나중 속력이 V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A와 B는 한 덩어리로 그대로 같이 움직여서 벽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때 벽에 충돌하는 충격량의 크기가 3mV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봅시다. 자, A의 질량은 M짜리예요. B의 질량은 2M짜리입니다. 얘네가 한 덩어리로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AB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처음 운동량은 얼마냐면 3mV겠죠. 질량 두 개 더하면 3m에다가 속력이 V예요. 근데 얘네가 벽에 부딪히고 났어요. 그랬더니 벽이 충격량을 3mV만큼 받은 거야. 그렇다는 건 AB 물체도 역시 3mV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소리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3mV라는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A와 B는 벽에 부딪히고 나서 정지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이 3mV, 나중 운동량이 정지여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3mV라서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3mV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번 보시면 A와 B가 충돌한 후에 A와 B는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움직인다 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A와 B는 처음에는 A만 움직이고 있었지만 A와 B가 충돌 후에 V만큼의 속력으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한 덩어리가 되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벽과 충돌하는 동안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A와 B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A와 B가 한꺼번에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3mV라는 거 표를 통해서 파악했어요. 근데 니은에서 구하라는 건 B의 충격량의 크기만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만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되는데 B는 질량이 EM짜리고 A와 B가 한 덩어리긴 하지만 B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속력은 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한 덩어리이기는 하지만 B 것만 처음 운동량을 생각해 보시면 EMV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벽이랑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B는 정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 운동량은 정지했으니까 0이에요. 그래서 B 것만 우리가 충격량을 생각을 해본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EMV이므로 충격량의 크기도 역시 EMV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A가 정지해 있던 B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와 그 다음에 벽과 B가 충돌하는 동안에 벽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가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론 A, B 물체가 한꺼번에 벽에 가서 부딪혔지만 어쨌든 벽이 받은 힘과 관련된 충격량의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이 표에서 우리가 힘을 구하려면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충격량의 크기를 시간으로 나눠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분의 2mv,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2T분의 3m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네 두 개 숫자로만 계산해 주시면 2대 2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대 3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받은 게 3분의 4에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이 문제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물체 3개 A, B, C가 있고요. 얘네가 각각의 처음에 V0, V0, EV0로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벽과 충돌을 하고 나서 V0, V, EV의 속력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질량은 2m짜리, m짜리, m짜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으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처음 상태가 얘가 처음 상태예요. 그리고 얘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벽과 충돌하여 이 왼쪽에 있는 얘네가 충돌 후의 상태다라는 거 그림 먼저 파악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말미에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힘시간 그래프로서 면적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체크해 주시고 이 그래프의 면적이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A가 B의 충격량이 2배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경우를 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 볼 텐데요. A는 처음에 이 MV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겠죠. 질량이 EM이고 처음 속력이 V니까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 EMV0라고 써주시면 되고 나중 운동량 같은 경우는 벽과 충돌 후에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속력의 크기는 V0가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EMV0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운동 방향의 반대이므로 마이너스 EMV0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마이너스 4mv0, 운동량의 크기는 4mv0이고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mv0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B가 A가 2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는 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mv0임을 파악할 수 있고요. 운동량의 크기는 2mv0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중 속력은 V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V 값을 구해야 되거든. 질량이 M짜리고 속력은 V라고 되어 있으니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V라고 쓸게요. 방향은 반대니까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V0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빼기 MV0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토대로 우리는 B의 나중 속력 V를 구할 수 있는데요. V 값은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V0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볼게요. C는 역시 V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B의 속력, 나중 속력 V가 V0임을 구했잖아. 근데 EV라고 되어 있으니 EV0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EMV0라고 하시면 되고 C의 처음 운동량은 EMV0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C도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시면 얘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MV0 나오는 걸 파악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4MV0, 그 다음에 C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4MV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와 C는 면적의 크기가 서로 같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 단지 A는 힘을 받는 시간이 T0고
그리고 C는 힘을 받는 시간이 2t0라고 되어 있으니 시간이 C가 2배면 힘은 A가 2배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V는 2분의 1V0다 라고 되어 있는데 V0라고 아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C의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나와 있는데요. A와 C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도 같다는 거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 A와 C가 각각 벽과 충돌하는 동안에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A와 C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시간이 C가 2배입니다. 그러면 힘은 A가 2배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4배 아니고 2배예요. 그래서 정답이 니은입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물체가 놓여져 있고요. 가 그림은 F1만큼의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정지해 있는 그림이고, 나 그림은 F2만큼을 작용을 했더니 오른쪽으로 X만큼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딱 봐도 누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힘을 가했지만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일의 크기는 0이에요. 우리는 일을 어떻게 구하냐면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하면 일을 구할 수 있거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는 일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 보시면 F2를 가했더니 X만큼으로 이동했대요. 그러면 나는 일을 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힘이 한 일이 0인 걸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억번 F1이 물체의 한 일은 0입니다. 정지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번 맞고, 니은번 F2가 물체의 한 일 X만큼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니은번은 1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력은 이 물체를 기준으로 수직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그런데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도 역시 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요.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 보시면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힘이 두 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F1만큼, 왼쪽으로 F2만큼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는데 어쨌든 힘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세로축은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고 가로축은 이동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W 먼저 써버렸네.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건 곧 1임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하는 개념이므로 면적이 1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일의 크기는 곧 뭐와 같냐면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1 에너지 정리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사실 이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 개 모두 다 나중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른쪽 그래프 보는데요. 지금 이 물체는 힘이 한 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F1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0만큼으로 2m까지 작용하다가 그 다음에 2에서 5m 사이에는 5만큼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F2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3N만큼이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우리는 먼저 R자 힘을 파악해 주시는데요. R자 힘은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주면 된다고 했는데 F1이 계속 크게 작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F1에서 F2를 빼주시면 2m까지는 7N만큼의 R자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에서 5m까지는 3 빼니까 2N만큼의 R자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5m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 면적의 크기가 곧 5m까지 이 힘이 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2m까지는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주시면 14줄 만큼의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에서 5m 사이는 2N으로 3m 갔으므로 6줄 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전체적으로 5m까지 한 일을 구할 수 있는데 5m까지 20줄 만큼의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일은 곧 운동에너지로 변환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과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량이 2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량 자리에다 2 대입하시고 V값을 구해주시면 V값은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자, 다음 14번 문제요. 14번 문제는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는데요. B 쪽에서 3mg만큼의 힘을 가했대요. 그랬더니 A와 B가 딸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가 H만큼 높이가 올라갔으면 B도 역시 H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3mg만큼의 힘이 H만큼 이동했으므로 일의 크기는 3mgH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물체의 일을 하면 에너지가 변한다 라고 했으니 이 3mg만큼의 힘이 한 일은 B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A의 운동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시켰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면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요. A와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때의 속력을 A와 B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으니 V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질량은 모르니까 MA라고 놓을게요. 이때 운동 에너지가 A가 B의 2배래요. 이거 식으로 한번 씁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질량을 모르니까 MA라고 놓으시고 둘 다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B도 똑같이 2분의 1에다가 질량은 M짜리고 속력은 V라고 했으니 2분의 1 mv제곱 하시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A가 2배라고 했어. 그러면 B에다가 2배를 시키면 A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걸 토대로 우리가 A의 질량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A의 질량은 곧 EM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죄송해요. 기억번 보시면 A의 질량은 EM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조금 전에 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높이가 H가 되었을 때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번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R자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의 질량이 EM이라고 구했으니 우리는 A의 중력이 EMG만큼 작용하는 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와 B에 한꺼번에 작용하는 R자 힘은 3mg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A와 B가 연결돼서 오른쪽으로는 3mg만큼의 힘이 왼쪽으로는 2mg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R자 힘은 결과적으로 mg만큼임을 파악할 수 있고 A와 B는 총체적으로 이동 거리가 h만큼이에요. 그래서 얘는 곧 우리가 R자 힘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R자 힘이 한 일은 이 에너지만 변화시켜. 그쵸? R자 힘이 한 일은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얘네는 지금 A 물체와 B 물체 두 개가 있으니 A 물체도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B 물체도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mgH라는 이 R자 힘은 A의 운동 에너지도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도 변화시켰어요. 이렇게 새로운 식을 하나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A의 운동 에너지가 B 운동 에너지의 2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의 운동 에너지를 그냥 E라고 놓으면 A의 운동 에너지는 EE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mgH라는 이 수를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가 2배로 나눠 먹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의 운동 에너지는 얘를 3분의 2만큼 가져가는 거고 B는 3분의 1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해서 mgh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질량이 2배 차이라서 그래요. A가 EM이고 B가 M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h라고 되어 있는데 3분의 1 mgh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R자 힘이 한 일이 mgh로 표현이 되고 이 R자 힘이 한 일을 B는 3분의 1만큼 가져가야 하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A의 높이가 H가 될 때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A의 질량이 EM이었잖아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EMGH입니다.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조금 전에 구했죠. 3분의 1 mgh라고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3배 아니고 6배죠. 6배 차이 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A 지점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B와 C를 거쳐서 D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A 경우에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이 A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음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 경우 보시면 수평면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편은 각각 B, C, D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D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총 4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4E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A 지점에서도 역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4E만큼 가지고 있었구나. B, C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는 4E구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B 지점은 H만큼 높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합니다. C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3E만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B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그죠? E만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E에다가 운동 에너지 3E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4E만큼이 나와야 해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억번 보시면 물체의 속력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C와 D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C와 D에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만 비교하시면 속력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2분의 1과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없애주시고 결과적으로 속력 제곱의 B가 2대 4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대 4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루트 씌워주시면 속력의 B는 1대 2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D가 속력이 2배여야 해요.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C에서가 D에서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D가 2배니까 C는 2분의 1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B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B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 크기가 4E이고 B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3E라고 했으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만큼이어야 합니다. 니은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A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H인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라고 구했거든요. 그런데 A 지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4E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mgH로 구할 수 있는데 에너지와 높이는 비례하거든요.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4배 차이므로 높이 차이도 4배 차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 지점에서 높이는 4H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A, B, C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질량은 mm, 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가 P에서 Q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C 쪽으로 내려갈 거고 A 쪽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 B, C가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이 될 거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A, B, C의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A 같은 경우는 정지했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할 거고 A는 가만히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플러스 값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고 운동 에너지가 정지했다가 움직이니까 증가함을 파악해 주시고요. C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말한 것 중에 감소한 거 한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다 증가하거든. 따라서 이 변화량의 전체적인 합이 0이어야 하는데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요거 하나가 나머지 증가량들의 합과 같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식으로 세워보기 위하여 편의상 A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한번 놔볼게요. 아니, B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A, B, C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속력이 V로 같을 거거든. 그리고 질량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놓으면 A의 운동 에너지도 질량이 M이라서 E예요. 그런데 C만 질량이 2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2배겠죠? 그래서 2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편의상
2P라고 놓으면 C 같은 경우는 질량이 2배잖아. 그래서 2P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식 세웁니다. 감소하는 에너지는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소하는 에너지 하나가 나머지들의 증가량의 합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으니 A, B, C의 운동 에너지부터 갑니다. A의 운동 에너지 E, B의 운동 에너지 E, C의 운동 에너지 E. 여기에다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증가량의 합이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첫 번째 EP가 4, 2로 표현된다는 이 단서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A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해요. 따라서 A의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 증가. B도 역시 운동 에너지 하나만 있는데 운동 에너지 증가하니까 역시 역학적 에너지 증가. 그러면 A도 B도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면 C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지. 그래야 값이 일정하겠지. 다시 말하면 C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둘 다 존재하고 있으나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므로 결과적으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까 여러분들 단서 한번 봐주세요. 단서요. 우리가 아까 식을 세우고 나서 EP는 4, 2다 라는 요 단서를 얻었는데 여기에서 EP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잖아. 그리고 E는 B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4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 운동 에너지의 4배예요. 그런데 니은번 보시면 2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C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 A 거 먼저 한번 세워볼게요. A의 운동 에너지 우리가 아까 E라고 했고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 거요. C는 운동 에너지 E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EP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단서에 EP가 4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이 대입합니다. 요 EP 자리에다가.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5,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도 여기에다가 4, 2를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6, 2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그냥 빼고 우리는 숫자만 비교하시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5대 6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디귿번 보시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6분의 5배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식 바꿔주시면 6분의 5대 1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6분의 5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물체가 용수철을 압축시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보다 x0만큼 압축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최대로 압축되어 있었던 이 상태일 때는 속력이 0인 지점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체를 놓았더니 이제 이 물체의 속력이 V만큼으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는 움직이고만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체가 또 계속 움직여서 이제 용수철 상수가 2K짜리인 이 두 번째 용수철을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물체가 용수철에 와서 역시 이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키게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압축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그 상태 최대로 압축된 상태가 되면 역시 탄성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또다시 탄성 에너지로 변환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를 우리가 그냥 x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최대로 압축된 길이와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계산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kx제곱인 거 모두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원래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상수가 k이므로 2분의 1 k에다가 x제로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상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용수철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으로 전환되었음을 파악해 주시고,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물체가 두 번째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을 시키면 그 탄성 에너지로 변환이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2분의 1, 이번에는 이 용수철 상수가 2k니까 2k 대입하시고 압축된 길이가 x라고 했으니 x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이 처음 두 개의 식을 활용하여 V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 탄성 에너지와 두 번째 탄성 에너지가 같음을 활용하여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먼저 V에 대하여 정리를 하시면, 따로 한번 쓰자. V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2분의 1 K X0의 제곱은 2분의 1 MV제곱과 같다를 통해 이거 V제곱으로 여러분들 변화시키시면 M분의 K 그 다음에 X0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V값은 루트 M분의 K 그 다음에 X의 제로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길이를 구하시려면 처음 용수철에서의 탄성 에너지는 kx0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수철 같은 경우는 용수철 상수가 2k니까 2k에다가 x제곱 하시면 이거 약분 모두 다 하시고 나서 x에 대해 정리하시면 루트 2분의 1 x0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네요. 18번 문제입니다. ABC가 실로 연결되어서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손을 놓았을 때 움직이는 상태예요. 일단 질량의 단서를 보시면 질량이 A가 B의 2배라고 되어 있고 B와 C는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B와 C의 질량을 M이라고 각각 놓으시고 A의 질량을 EM이라고 편하게 놔볼게요. 그 다음에 ABC 물체는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일 거거든. 그래서 속력이 모두 다 V만큼일 거예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속력이 같으니까 질량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놓을게요.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당연히 0일 거고 얘네가 움직일 때 E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C도 당연히 정지했다가 움직이니까 질량이 M짜리라서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E만큼 가짐을 파악할 수 있고, A만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E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해. 높낮이는 변하지 않잖아. 그러나 B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할 겁니다. 빗면 위쪽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높이도 변해요. 그런데 A가 L만큼 이동했다고 해서 B의 높이가 L만큼 변할까? 그건 아니에요. 높이 변화가 명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EP의 B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C는 A가 L만큼 움직이면 C는 L만큼 내려갔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운동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텐데 어쨌든 이때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C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얘네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니 각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어야 하고요. 우리는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자. A는 운동 에너지만 변화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값 당연히 증가해요. 그 다음에 B는 운동 에너지, 정지했다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한다. 그런데 C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고. 따라서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요 감소량 하나가 나머지 변화량의 합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웁니다.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 B,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거든요. 이거 식으로 한번 세우면 A의 운동 에너지 E,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E, C의 운동 에너지 E에다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EPB
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얘네들의 합과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다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C 것만 따로 한번 써볼게요.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일단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으니까 그냥 2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으니까 EPC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게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래. 근데 우리가 C의 운동 에너지를 2라고 놨으니 요거의 4배와 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임을 구할 수 있냐면 5,2만큼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정확히 따지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정상이겠죠. 왜냐면 감소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으니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5,2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 EPC 자리 요 자리에다가 5, 2는 이렇게 대입하시고 나머지 싹 더해서 4, 2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모르니까 그냥 EPB 그대로 써. 그리고 나서 구해주시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2만큼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A 같은 경우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증가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기억번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B의 운동 에너지 2라고 놨어요. 그리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2라고 구했거든요. 두 개의 값이 같음을 파악했습니다. 니은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 B,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합과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얼마라고 구했냐면 C 운동 에너지 2였어. 그리고 빼기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5였거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마이너스 5이니까 결과적으로 4이만큼이었어요. 이거 문제에서 나왔던 단서예요. 그런데 이 4이만큼이라는 크기는 A의 운동 에너지 2, B의 운동 에너지 2, C의 운동 에너지 2, 얘네 3개 더하면 4이만큼이거든요. 결과적으로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A, B, C의 운동 에너지를 모두 다 더한 값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었어요. 여러분들 증가와 감소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물체가 빗면에 높이 3h인 지점에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 1, 2를 지나서 다음 빗면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찰 구간 1, 2를 지나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원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서 3h인 지점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h 지점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이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는 3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찰 구간 1, 2를 지나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mgh만큼이에요. 이걸 토대로 마찰 구간 1, 2를 지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했냐면 2mgh만큼 감소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1과 2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 총량이 2mgh야. 이걸 절반으로 나누면 1구간에서 mgh만큼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고 2구간에서도 역시 mgh만큼 감소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1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지점과 Q 지점에서의 속력이 같아요. 등속도 운동이니까요. 그렇다는 건 P와 Q를 지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란 소리죠. 모두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와 Q를 우리가 속력을 둘 다 V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문제의 마지막에 보시면 물체의 속력은 P에서와 S에서가 같다라고 돼 있거든. S는 여기에요. 여기에서도 속력을 우리가 V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번 보도록 할게요. P와 Q의 높이차는 H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P와 Q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찰 1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이라고 했냐면 mgH만큼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마찰 구간 1에서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모두 다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체의 질량이 m이기 때문에 높이차가 h만큼 감소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PQ의 높이차는 h만큼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Q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Q는 요 지점이거든요. 자, 여기의 높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처음 지점부터 P까지의 요 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마찰 구간 1에서 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Q 지점에서의 최종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예요? 그쵸? 2mgH만큼이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 처음 지점부터 P까지 올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아. 그래서 P 지점에서는 3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P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2분의 1 mv 제곱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이 2분의 1 mv 제곱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겠죠. 됐죠? 그래서 이 처음 구간에서는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동안에 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S로 가요. 이 S인 지점에서 우리가 속력이 V라고 처음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만큼이에요. 왜냐면 높이는 없으니까요. 이 S 지점에서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모두 다 뭘로 변했냐면 mg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어요. 2분의 1 mv 제곱이 그대로 mgH로 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체의 속력이 V만큼 변하는 동안에 높이가 H만큼 증가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제일 높이 있었던 이 지점에서 P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증가했고 그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고 했거든. 그런데 S에서 H 이 구간에서도 역시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동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증가했어요.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똑같죠? 그렇다는 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도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P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H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 지점부터 P점까지의 이 높이가 H입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P와 Q 사이에 H라고 구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Q와 이 지면 사이도 H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번 보시면 Q의 높이는 2분의 3H 아니죠. 그냥 H인 지점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Q와 R에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Q인 지점에서는 아까 속력 V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R인 지점에서는 속력 모르니까 VR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Q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Q인 지점에서는 마찰 구간 1을 지났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이 mgH만큼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Q 지점은 H만큼 높이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속력 아까 V만큼이라고 했으니 2분의 1 mv제곱 이게 Q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R 지점을 볼게요. R 지점은 이제 지면에 내려왔어. 그리고 Q와 R 사이에는 마찰 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이 이 mgH만큼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2분의 1 mv 제곱만큼 있어야 되는데 속력을 VR이라고 했으니 VR의 제곱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첫 번째 Q 지점에서의 식을 통해 2분의 1 mv 제곱이 mgH만큼임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 지점에서의 2분의 1 mvr의 제곱은 이 mgH라는 식을 구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통째로 한번 나눠보세요. 통째로 나누는 거 됩니다.
그럼 2분의 1m, 2분의 1m 약분시키고 MGH, MGH 모두 다 약분시키고 나시면 VR의 제곱은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른쪽은 2분의 1만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VR의 제곱은 2V의 제곱임을 파악할 수 있고 VR은 루트 2V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D급본 보시면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R에서의 2분의 1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루트 2배 차이, Q에서가 R에서의 2분의 1배니까 루트 2분의 1배 차이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급본도 틀렸어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물체 한 개가 있고요. 이 물체가 처음에 용수철을 압축시켰다가 놉니다. 그랬더니 B와 C 지점을 거쳐서 D 지점에 도달해서 다시 용수철을 압축시킬 텐데요. 이때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어 속력이 0이 된다라는 거 문제상에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 문제에는 이 물체의 질량이 m이야 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런데 어쨌든 물체가 변함이 없으니 우리는 편의상 물체의 질량을 그냥 m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A 지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A 지점은 탄성 에너지가 있대요, 없대요? 저 문제를 보시면 A 지점이랑 D 지점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수철을 압축시켰다가 놓았을 때 이 용수철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속력이 최대인 지점이 A가 아니에요. 그냥 용수철이 펼쳐지고 있는 그 어느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력이 최대가 된 지점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지점은 탄성 에너지도 존재할 거고 운동 에너지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B와 C 지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D 지점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속력이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늘상 같다, 일정하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데 A와 D 지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했으니 얘를 그냥 우리가 E라고 놓을게. 그럼 A 지점 E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모르니까 EK라고 씁시다. 그리고 D 지점으로 갈게요. D 지점에서 탄성 에너지 우리가 조금 전에 E라고 놨으니까 E 대입하시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H인 지점이니까 EMGH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A와 D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다 놓으면 E 더하기 EMG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얼마임을 파악할 수 있냐면 이 MGH만큼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에서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C로 가. 왜냐면 문제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럼 A에서 운동 에너지가 EMGH이니까 C에서 운동 에너지는 MGH임을 파악할 수 있고 지금 C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MGH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면 4MGH만큼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탄성 에너지의 크기도 2MGH만큼이겠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B와 C에서 물체의 속력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B와 C는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이잖아. 그럼 B에서도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4mgh만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B는 지금 EH인 지점에 있거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MGH만큼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그 중에 나머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EMGH만큼입니다. 그리고 아까 C에서의 운동 에너지 MGH라고 구했거든요. 이거 그대로 아래로 갖고 내려와. 그러면 운동 에너지 B가 B와 C에서 몇 대 몇이냐면 2대 1임을 파악할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2분의 1 m 얘는 어차피 일정한 값이니까 없애고 나면 속력의 제곱이 2대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B와 C 지점에서의 속력 값은 루트 씌워주시면 루트 2대 1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지만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0이라는 거 그것도 잘 활용해 주시면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